어머니 건강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세상 풍파를 다 겪었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제 자식한테는 그 눈이 어두웠던 겁니다. 제 이름은 한정숙입니다. 올해 68세입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30년 넘게 혼자 지켜온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함께 손때 묻혀가며 일구어낸 우리 삶의 전부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한정숙님,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도 문의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파트가 팔린다니요. 제가 요양원에 들어온 지 단 며칠밖에 안 됐는데요. 제가 직접 팔겠다고 한 적도 없고 팔아도 된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저를 요양원에 넣은 진짜 이유를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누군가를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처럼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혹은 부모님 곁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입니다. 늙는다고 해서 판단까지 늙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어떻게 저희 보금자리를 되찾을 수 있었는지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유독 봄 햇살이 따뜻한 날이었어요. 거실 창가에 앉아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아들 도윤이가 며느리 수진이를 데리고 불쑥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 얼굴이 뭔가 굳어 있었어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든 아이들이 갑자기 왔으니 왜 왔나 싶었지요. 반갑기도 하고 묘하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지내시면서 불편한 거 없으세요? 며느리 수진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는 불안함을 숨기기 위해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뭐가 불편해? 나 혼자도 잘 사는데. 그런데 도윤이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건강검진 결과지였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보건소에서 받았던 검진 결과지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빨간 글씨로 몇 가지 소견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혈압이 조금 높다는 것, 골밀도가 낮다는 것이요. 사실 그건 제 나이에 흔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도윤이는 그걸 마치 큰 병이라도 된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엄마, 이것 봐. 이 나이에 혼자 있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우리가 맨날 올 수도 없잖아. 요양원이 훨씬 안전해.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요양원, 제가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 기일에 제삿밥 짓고 손주 민재 방학에 맛있는 거 해주고 이웃 어르신들이랑 공원 산책하는 이 일상이 저한테는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요양원은 무슨, 나 아직 멀쩡해. 어머니, 요양원이 훨씬 편하세요. 거기서 친구도 사귀고 식사도 다 챙겨드리고요. 운동도 같이 하고요.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며느리 수진이가 부드럽게, 정말 부드럽게 이야기했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다정해서 제가 반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건 아닐까 싶은 마음도 들었고요. 그날 저는 잠을 설쳤어요. 새벽 내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짐이 된 건 아닐까? 아이들이 나 때문에 불편한 건 아닐까? 정말 내가 혼자 있다가 쓰러져서 아이들에게 큰 짐이 되지는 않을까? 남편이 없으니 내가 혼자 결정해야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온갖 상상에 상상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이 참 무섭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시작해서 어느 순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불안이 몰려왔어요. 며칠을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도윤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알았어, 가볼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나왔어요. 왜 울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슬퍼서인지 무서워서인지 아니면 그냥 이게 맞는 건가 하는 불안 때문인지요. 요양원 입소 절차를 밟는 날이 왔습니다. 수진이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여기 사인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그 서류들 중에 위임장이 있었습니다. 아들 도윤이에게 재산 관련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진이는 설명을 아주 빠르게 자연스럽게 넘어갔고 저는 어느 게 어떤 서류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어요. 요양원에 들어온 첫날 밤 방은 깨끗했고 이불도 포근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낯선 발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침 소리, 창문 너머로 보이는 까만 밤하늘, 30년 동안 제가 잠들던 방의 냄새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침대 오른쪽에 항상 누워있던 사람, 새벽에 잠 못 이루면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손. 하지만 지금 내 손은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았어요. 이틀째 되던 날 옆방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73이라고 하셨는데 눈빛이 맑고 또렷한 분이었어요. 처음엔 다 이래요. 금방 익숙해져요. 그 말이 위로인지 경고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게 체념하게 된다는 뜻 같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손주 민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집에 언제 와요? 나 할머니 집에서 자고 싶은데. 그 목소리에 저는 목이 막혔어요. 민재야, 할머니도 집에 가고 싶어. 할머니도 너가 와서 뒹굴고 과자 부스러기도 떨어뜨리던 그 소파가 그리워. 근데 왜인지 그 말이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응, 곧 가지. 할머니 건강해지면 금방 가.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곧 간다고 했는데 정말 갈 수 있을까? 그 막연한 불안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오전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대성부동산인데요. 어머님 아파트
매도 문의가 들어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잠깐 통화되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아파트 매도 문의라고 했어요. 제 아파트가 제가 팔겠다고 한 적이 없는 그 집이 지금 매물로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한 건지 며느리가 한 건지 아니면 둘이 같이 한 건지 그 순간에는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요양원에 들어온 게 단순히 건강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정숙, 정신 바짝 차리자.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손에 쥔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매도 문의라고 했어요. 어머님 아파트라고 했고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아니, 사실은 현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거겠지요. 자식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뒤에서 집을 팔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부동산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아까 거기서 연락하셨죠? 제가 그 아파트 주인인데요. 제가 직접 내놓은 게 아닌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직원이 말했어요. 아, 아드님 김도윤 씨가 위임장 가지고 오셔서 매물 등록하셨는데요. 혹시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위임장이요. 그 단어가 머릿속을 꽝 하고 때렸습니다. 요양원 들어오던 날 수진이가 빠르게 설명하던 그 서류들 속에 있었지만 저도 모르게 도장을 찍었던 그 종이 그게 위임장이었던 거예요. 그제야 다 연결이 됐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부풀려서 겁을 준 것, 위임장에 서명하게 만든 것, 요양원으로 보낸 것, 이 모든 게 하나의 그림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배신감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날 제대로 알았습니다. 단순히 속이 상한 게 아니에요. 심장이 쥐어 짜이는 것 같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30년을 같이 산 집이 지금 팔리고 있다는 것보다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이용했다는 사실이 더 무너지게 했어요.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도윤아, 너 집 왜 내놨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어차피 우리 거 될 집이잖아. 지금 팔아야 값도 나오고 엄마도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은 관리도 안 되잖아. 어차피 우리 거 될 집이라니요. 엄마가 아직 이렇게 멀쩡히 살고 있는 집입니다. 아직 제 집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자기들 거라니요. 저를 이미 지나간 사람 취급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엄마 건강 때문에 그러는 거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고 눈물이 났는데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퍼서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눈물만 흘러내렸죠. 요양원 복도 끝 창가에 앉아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봄이었는데 저한테는 조금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윤이가 사업을 한다고 나간 게 벌써 몇 년 됐죠. 처음엔 잘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명절에도 빈손으로 오고 전화 통화도 짧아지고 어딘가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못 본 척 했던 거죠. 자식이 힘들다는 걸 알면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거예요. 집은 있지만 혼자 살아가기도 빠듯했거든요. 이제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이 많이 힘들었나 봐요. 아마 빚이 많이 쌓였겠지요. 그걸 해결하려고 엄마 집을 판 거고요. 그 생각이 드니까 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불쌍했고 불쌍하면서도 화가 났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겠죠. 배신한 자식한테도 걱정이 드는 게요. 이 마음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 생활이라는 게 마음이 무너질 틈도 없이 하루가 흘러가요. 아침 6시 반이면 기상방송이 울리고 식사시간, 체조시간, 오락시간 모두 정해져 있어요. 처음에는 그 규칙이 어색하고 거북했는데 나중에는 그 규칙 안에 있어야 정신을 붙들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옆방 할머니 분이 또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자식 일이 제일 힘들어요. 제가 티를 냈나 봐요. 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분이 먼저 알아채신 거예요. 사람이 진짜 힘들면 눈빛에 다 나온다고 하더니 그게 맞는 말이었나 봐요. 자식이 전부는 아니에요. 나도 처음엔 자식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자식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이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혼자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어요. 무너지면 지는 거다. 내가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도윤이 부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다. 그렇게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떠올랐어요. 남편은 살아생전에 조용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별로 없었어요. 중요한 것들은 늘 미리 챙겨두는 사람이었어요. 집 계약서, 보험 서류, 통장 명세서 다 정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남편이 한 번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집은 당신 거야. 아무도 함부로 못해.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못한다. 그 말은 혹시 법적으로 뭔가를 해둔 게 아닐까? 저는 그때부터 차분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예전에 남편과 함께 다녔던 법무사 사무소 번호를 수첩에서 찾아냈어요.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련 계약서나 등기 서류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들 부부 사이의 통화를 우연히 엿듣게 됩니다. 수진이가 요양원에 면회를 왔어요. 저는 화장실에 있었는데 수진이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다음 주 가족회의 때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그때 사인 받으면 끝이야. 어머니 요양원 보냈으니까 집만 팔면 빚 정리 끝이라고. 빚 정리 끝. 그 말이 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손이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이게 싸움이 된 거라면 저는 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저장됐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저한테 힘이 됐어요. 상대가 숨기는 게 있을 때 내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것, 그게 사람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날 알았습니다. 저는 그 녹음 파일 하나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준비하는 사람이 된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그 집을 잘 지켜두었다면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당신 덕분에 내가 쓰러지지 않는다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안내해준 변호사 박성훈 씨 사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요양원 외출 신청을 했고 이틀 후 오전에 상담 약속을 잡을 수 있었어요. 외출하는 날 아침 옷을 챙겨 입으면서 거울을 한번 봤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꺼진 것 같았어요. 눈밑이 어둡고 볼이 홀쭉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어요. 남편 장례를 치르던 날 이런 얼굴이었거든요. 무너질 것 같지만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얼굴이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버텨야지 라고요.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하고 정돈된 곳이었어요. 박성훈 변호사님은 50대쯤 돼 보이는 차분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자식 얘기를 낯선 사람한테 한다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박 변호사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 들을게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과장한 것, 위임장에 도장 찍은 것, 요양원 들어오자마자 집이 매물로 나온 것, 그리고 며느리 수진이 통화를 녹음한 것까지요. 박 변호사님이 서류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임장은 강압 정황이 있습니다. 충분히 무효 소송 가능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더 확인하실 게 있어요. 남편분 성함으로 된 신탁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신탁 계약, 등기부 등본을 같이 펼쳐봤습니다. 그 순간 정말 믿기지 않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아파트를 신탁 계약으로 묶어두었던 겁니다. 신탁이란 건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특정 기관에 집을 맡겨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집주인 혼자서는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넣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신탁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요. 남편이 그걸 해두었던 거예요. 신탁 계약 덕분에 이 아파트는 단독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아드님이 위임장을 가지고 있어도 이 계약 구조상 처분 자체가 안 됩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평소에 말이 없던 남편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 집을 지켜두었던 겁니다. 아무도 함부로 못한다고 했던 그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한테 남겨둔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고맙다는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도 당신은 나를 묵묵히 지켜주고 있었네요. 박 변호사님이 조용히 기다려 주셨어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소송 준비해 주세요. 저 싸울 거예요.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처음으로 가벼워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들고 있다가 누군가 옆에서 같이 들어주는 느낌이었어요. 제 편이 생긴 거잖아요. 법이 제 편이고 남편이 제 편이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요양원에 돌아와서 저는 조용히 더 준비했어요. 도윤이 부부가 그 이후로도 몇 차례 연락을 해왔습니다. 가족 회의를 하자고 했어요. 집 문제를 가족끼리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말도 했고 어머니의 뜻을 존중해서 결정하겠다는 말도 했어요. 말이 너무 달콤했습니다. 지금 와서 왜 이렇게 다정한 척인지 뭔가 또 꾸미고 있는 게 빤히 보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가족회의 날짜를 정하고 알겠다고 했어요. 그 사이에 저는 녹음 파일을 변호사님한테 전달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이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가족회의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밤마다 혼자 마음속으로 그날을 그려봤어요. 도윤이가 뭐라고 할 것인지, 수진이가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요. 떨렸습니다. 사실 많이 떨렸어요. 이게 법적으로는 내가 유리하다는 걸 알아도 상대가 내 자식이라는 게 달랐어요. 아무리 배신을 했어도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 애는 내가 낳은 자식이거든요. 그 자식한테 직접 녹음 파일을 틀어야 한다는 것이 법적 승리보다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요양원 어르신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간식 시간에 옆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요. 어른이 약하면 안 돼요. 어린이 단단해야 자식도 바로 서요. 제 등을 꽉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내가 이번에 흔들리면 도윤이도 이 잘못이 끝까지 잘못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단단하게 서야 그 애도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가족회의 전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수첩 안에 작게 접어 넣어두었던 사진이었는데 요양원에 오면서 챙겨온 거예요. 그 사진 속에서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어요. 내일 잘 해낼게요. 당신이 지켜준 집 내가 지킬게요. 가족 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요양원 외출 신청을 하고 아들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거리에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분홍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참 예쁜 날이었는데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동행해 주셨어요.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혼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도 자식 앞에 서는 것은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아들 집 거실에 들어서니 도윤이와 수진이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표정이 평소보다 밝았어요. 오늘 원하는 걸 얻어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앉으세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박 변호사님도 조용히 옆에 앉으셨어요. 도윤이와 수진이가 변호사님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윤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오늘 가족끼리 얘기 좀 하자고 한 건데 이분이 누구야? 내 변호사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얼굴이 굳었어요. 수진이가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머니 잘 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집 정리하시고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지금 팔아야 값이 더 나가고요. 지금 팔아야 값이 더 나간다는 말을 들으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건강 걱정한다는 말은 어디 가고 없고 집값 타이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진심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요. 도윤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어차피 우리 거 될 집이잖아. 지금 정리하는 게 서로 편해. 나도 사정이 있어. 어차피 우리 거 될 집, 그 말을 또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주 가족 회의 때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그때 사인 받으면 끝이야. 어머니 요양원 보냈으니까 집만 팔면 집 정리 끝이라고. 수진이 목소리가 거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도윤이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수진이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두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화를 다 삭혔던 건지도 몰라요. 그냥 슬펐습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됐구나 싶어서요. 박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임장은 강압 정황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무효 처리가 될 것이고 녹음된 내용은 재산 침해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윤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수진이는 눈을 감고 있었고요. 그리고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고 엄마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줄로만 알았단 말이지. 그게 더 슬픈 거야.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아직 치매가 아니다. 나는 아직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나는 아직 건강하다. 그리고 부모 돈은 자식 빚 갚으라고 있는 게 아니다. 내 집은 내가 알아서 지킨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도윤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위임장 무효 처리가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법적으로 매각은 불가능해졌고 아파트는 온전히 제 것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변호사님을 통해 합의 의사를 밝혔고 도윤이가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딱 3글자였어요. 변명도 없고 설명도 없이 그냥 미안하다고요. 그 3글자가 한참 동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는 진짜로 잘못을 알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요양원 현관 앞에서 택시를 탔어요. 차창 밖으로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쳤습니다. 동네 시장 골목, 단골 분식집, 공원 입구 하나하나 눈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아파트 앞에 택시가 섰습니다.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 봤어요. 30년이 넘은 아파트예요. 벽이 낡고 엘리베이터 소리도 덜컹거리지만 이 집은 남편과 함께 마련한 집이고 제가 살아온 집이에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며칠만 비워둔 상태라 그 냄새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조용했습니다. 평온했어요. 그리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 그 말이 텅 빈 거실 안에서 조용히 퍼져 나갔어요. 며칠 후 민재가 왔습니다. 방학이 시작됐다고 달려온 거예요. 현관문을 열었더니 민재가 환하게 웃으면서 뛰어들어왔어요.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작은 몸이 이렇게 따뜻한지 몰랐어요. 민재가 할머니 집 냄새가 좋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참 오랫동안 웃었습니다. 저녁에 민재랑 둘이 식탁에 앉아서 미역국을 먹었어요. 민재가 할머니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했고 저는 그 말 하나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 먹고 나서 민재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민재야, 재산은 지켜도 가족은 포기하지 말아라. 사람이 살면서 제일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야.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요. 그 말이 씨앗처럼 마음에 심어지길 바랐어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살수록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삶의 본질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지혜를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반드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자식이라도 아무리 다정한 말이라도 내 재산과 내 삶에 관한 결정은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그것이 존엄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혼자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라는 것이 약한 게 아니에요. 혼자서도 단단하게 살 수 있어요. 법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여러분의 판단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제 집에 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집에서 손주가 가끔 찾아와 웃어주는 그 집에서 오늘도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나는 아직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혼자여도 식사 잘 챙겨 먹고 내 건강은 스스로 챙기자고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주변에 혼자 계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외로울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빠른 소식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